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사평론가 김성환이고요.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분장했잖아요. 안 하는 날도 있고 하는 날도 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왜 한 번도 분장을 안 해요? 제가 분장을 해서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제가? 뭘 지금 많이 개선되지. 뭘 또? 네. 알겠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판이야. 늘 다 불변이에요. 다 마찬가지지만 다음부터 언젠가는 제가 김민하 평론가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분장을 한번 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드릴 말씀이 이제 많아서 바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요즘에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이 해병대원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일 보도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또 오늘 또 한겨레 신문 일면이 죄송합니다. 멀쩡한 목이 왜 갑자기 방송만 들어오면 이렇게 짝 쪼그라드는 것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한겨레 신문이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일면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역정냈다. 최상병 보고회의 참석자가 말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민하 평론가? 제목 그대로죠, 뭐. 제목 그대로인데 네.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회의 뒤에 여권 인사에게 말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다. 이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회의 참석자가 이 발언을 전한 시기는 소위 VIP 경로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자의 이런 증언은 VIP 경로설을 사실로 확정하는 스모킹건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이 한겨레의 이제 주장인데 이 여권 인사가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지난해 7월 31일 아침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라는 취지의 말을 지난해 8월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이 VIP 경로설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더라. 는 식의 간접 증언 외에는 추가 증언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게 한겨레의 시각이고요. 이 VIP 경로설이라는 거는 익히 아시겠지만 이 지난해 7월 31일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라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냈고 이후에 대통령실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움직여서 이첩 보류, 기록 회수, 재검토 지시 등의 각종 탈법적 행위가 잇따르게 됐다라는 의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로설 자체는 지난해 8월 27일 MBC 시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박정훈 대령 쪽이 만든 수사 진행 경과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여권 인사가 이 경로설을 들은 날은 이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보도가 되기도 전에 그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하는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역정을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여권 관계자가 들었다. 경로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는 일종의 이제 군라인, 특히 이제 해병대 김기한 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중심에 있는 인물이 김기한 사령관이었잖아요. 박정훈 대령한테 얘기를 전해줬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보도가 된 거지만 김기한 사령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박정훈 대령 말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가 나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 라인은 군에서 이루어지는 라인 말고 국가안보실에 회의 참석했던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했던 사람이 또 다른 여권 관계자한테 그때 나 경로했다는 말 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네요. 경로설을. 그렇죠. 네. 경로설이라는 게 점점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고 일종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사용하고 있던데요. 한겨레 신문 3면에도 관련 보도가 있습니다. 네. 한겨레 3면 기사를 보면 최상병 윤 대통령에게 그 회의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에 대통령이 역정냈다는 증언이 알려지면서 경로설은 의혹을 넘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기사 첫머리 문장이 돼 있고요. 지금 공수처가 김 사령관이 한 해병대 간부와 윤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전화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김 사령관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수처는 대화 상대방이었던 그 간부로부터 김 사령관이 윤 대통령 경로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가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 역시 서로 경로설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런 통화 내용과 진술을 확인한 뒤에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을 사흘 전에 불렀잖아요. 불러서 추궁했는데 김 사령관은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과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는데 김 사령관이 끝까지 대질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김 사령관이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진짜 경로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경로설에 관해서. 이럴 때 김 사령관이 내가 누구랑 통화했다, 통화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김계환 사령관도. 그렇죠. 네, 아니지.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누구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경로를 뭐 직접 뭐 그랬을 수도 있지. 네, 직접 받았거나. 김기환 빨리 연결해. 근데 이 VIP 경로서를 이 말하는 김계환 사령관의 태도를 볼 때 그러니까 VIP가 경로를 하셨다더라잖아요. 지금 이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면 네. 누구에게 들었는가를 네. 앞으로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계환 사령관을 또 소환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소환해가지고 만약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런저런 물증을 대면서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하면 그것도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은 근데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실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누구든 간에. 네. 그럼 결국은 대통령실로 수사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하는 국가안보실의 멤버가 누구예요? 안보실장 당연히 있을 거고. 국가안보실의 멤버는 국가안보실 실장과 차장과 그다음에 1, 2차장 정도 대통령하고 회의 자리에 뭐 그 밑에 뭐 대령급들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위급이 되거나 핵심 멤버들만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 참석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한테 여권 관계자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공수처에다가 저 누구한테 들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특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기환 사령관 휴대전화에 VIP가 경로했다는 내용이 어찌됐든 통화 내용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환 사령관도 누구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들었던가 아니면은 국가안보실 쪽에서 들었던가 두 쪽밖에 없네. 이게 뭐 중간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얘기를 누군가 들은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김기환 사령관한테 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기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의 진술도 있고, 요 직전까지, 그다음에 다른 해병대 관계자의 진술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걸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이 근거를 이 물증을 제시를 하면서 VIP 경로서를 당신이 주장한 건 사실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항명죄에 대해서 이 항명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마지막까지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의문인 거거든요. 뭘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냐. 그래서 아마도 김기환 사령관이 들은 건 자신이 VIP와 경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건 최소한 대통령실 관계자이거나 그래서 요걸 타고 올라가면 반드시 대통령실로 수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방부 장관 정도의 인물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그날 이 통화 기록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날 이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예. 이미 알려진 바가 있어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뭐라고 이제 보도를 했냐면 네. 김계한 사령관은 대통령실 회의 당일인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 그다음에 김영래 대령. 근데 김영래 대령은 지난번에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가 있는 대령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 7월 31일 날 해병대 수사단이 브리핑 자료 내고 발표하려고 할 때 그거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고 그 전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뭐 수사 자료를 달라고 그렇죠 계속 달라고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 자료는 못 주니 그럼 그렇죠. 우리가 언론 브리핑 자료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수사 자료 대신 브리핑 자료를 보내줬다고 하는 그걸 그렇죠. 받은 사람이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있어요.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 사람들하고 통화한 걸로 나와 있고 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소장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VIP 경로 발언을 들은 국방부 및 군 간부들이 더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날 어쨌든 통화한 대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사람, 대통령실 번호니까. 네. 그다음에 김영래 대령. 근데 이 사람은 국가안보실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소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경로서를 전해줬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 대통령실 번호로 전화가 왔다면은 이거는 누군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그렇죠. 가능성은 대통령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도 근데 대통령실 번호가 어느 쪽 그러니까요. 번호인지를 알면 되지.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근데 뭐 이 집무실에 있는 어느 번호든지 이 개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옆에 앉은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누군가가 했을 것이고 김영래 대령이 해서 이 경로서를 전했다면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소장이 전했다면은 이종석 장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했을 수 있고 그렇죠.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MBC 보도를 잠깐 보시면 예. MBC가 관련해서 어제 보도를 한 게 있거든요. 예. MBC가 보도한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경로서를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2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인데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 장관은 참모 휴대폰으로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그 직전에 가입자명이 대통령실로 된 유선전화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누가 전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거기가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랬을 수 있고 장관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경로를 해서 이종섭 장관이 네. 아이고 VIP가 경로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 김계한 사령관이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쯤에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3분여간 통화를 했는데 이 30분 뒤에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게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다. 아. 이게 이제 MBC 보도인데 예. 흥미로운 것은 임기훈 비서관은 국회에 나와서 김계한 사령관과 아예 통화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이게 지난해 8월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그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한겨레가 보도한 그 회의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던데 그 회의에서 라고 보도한 예. 여권 관계자가 그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던데 라는 얘기 들었다고 한 그 회의에 임기훈이라는 사람은 참석을 했어요. 이 회의에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임 비서관은 회의날 아침 그러니까 7월 31일이죠. 이 회의날 아침에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3쪽짜리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은 뒤 아마 이것은 김영래 대령이 회수한 것을 받았겠죠. 그렇지.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중간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8월에 국회에서 얘기하기를
11시 좀 넘어 시작을 해서 아마 12시 좀 넘어서 끝나지 않았나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실은 이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정섭 전 장관 측은 VIP 경로 발언을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한 적이 없고 애초에 대통령 정도를 느낀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임기훈 전 비서관은 VIP 경로서를 전했는지 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지 이걸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MBC에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예. 답하지 않은 거죠 임기훈은. 네. 그러면 이런 보도를 쭉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의심이 되는 건 사실 임기훈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이제 요것만 보고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회의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그 회의에서 한겨레 보도대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거를 직접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주요한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예를 들면 수사 자료, 수사 계획서라든가 브리핑 자료라든가 이런 걸 회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뭔가 관여하는 핵심 라인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키맨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기한 사령관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도 했던 사람인 것이고 네. 이런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상당히 의심이 되는 사람인데 또 국회에서는 김기한 사령관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잡아댔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은 된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인 거잖아. 그렇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뭐 회의부터 시작해서 막 서로 간에 전화 통화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브리핑 자료 회수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할 만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면 더더욱 경로설에 힘이 실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해야 사실은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밀도 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위에서 뭐 이게 저희가 뭐 평론가지만 조직에 있어 보면 위에서 쪼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까? 쪼야 이렇게 되지. 조금 있다가 전화해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경로가- 당장 전화해!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뭐가 있었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김기한 사령관하고 누가 통화했는지 거기부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기한 사령관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해가지고 거기에 녹음 파일, 음성 파일을 확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공수처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통화하는 사이에 눌렀을 거 아니에요. 통화 녹음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 녹취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김기한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대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는 김기한 사령관이 이 녹취 파일 다 지운 상태입니다. 지금. 네. 다 지워버렸는데 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해갖고 이 파일을 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파일을 포렌식해서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 얘기는 파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녹음을 하는 거예요, 김기한 사령관. 그 자동 녹음 기능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 정치권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녹음을 굉장히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일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얘기 주제 중에 하나지만 기억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고리 3인방들이 여러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맞아. 캐치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얘기하는 거 다 기억을 못하고 받아적기도 어려우니까. 정확하게는 최통령이 시켜가지고 최통령이 두서없이 시키니까 그러네. 최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맞네. 하려고 맞다. 그걸 녹음을 했는데 그런 방식이라면 다른 파일에 훨씬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공수처는 굉장히 많은 걸 들고 있네 지금. 열심히 찾아내야죠. 지금 그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많은 걸 들고 있는데 이제 거의 턱밑까지 갔어요. 대통령실 언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할지 그걸 보면 알겠지.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경향신문이 일단은 사설에서 얘기했는데요. 사설에 VIP 경로설 들은 간부 또 있다는데 김기환 침묵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기환 사령관은 뭐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박정훈 대령과 대질조사도 거부했잖아요. 왜 떳떳하지 못하게 저런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가 비판도 하기도 했는데 VIP 경로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명죄라고 그러는데 거짓 증언을 한 오히려 김기환 사령관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경향신문 사설은 지적하고 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경로설에 관해 해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찼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로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질책성 당부를 했다는 식의 엉뚱한 발언만 지금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 외압의 몸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계획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이 긴박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이 됐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이 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 안건을 기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건을 축소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작업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사령관에게 당부한다. 군인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전에 국민의 부하다.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 위임한 국민이다.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정직하게 당시 상황을 밝히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순직한 최상병에게 사죄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사설에서 쓰고 있네요. 뭐 사설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얘기할 거 없으시면 한겨레 그림판으로 갈까요? 그러시죠. 네, 한겨레 그림판 보여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결제란에 이제 원래는 이제 누가 결제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대리, 과장, 부장, 대리는 없나? 이제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부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사인을 개통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게 그렇죠. 있어야지.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님이 그냥 다 사인을 하는데 사인 항목이 경로, 거부, 이천, 숙취, 따봉 이렇게 돼 있다. 대통령이 저기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 하잖아, 지금 이게. 그렇죠. 내가 그래서 경로한 거거든, 이렇게 체크하거나. 그렇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거는 예를 들면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 그거는 이거는 경로 이렇게 체크하고. 네. 내가 지금 화났거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이천 이렇게 체크하고. 네. 숙취는 뭐야? 네? 숙취 내가 지금 그러니까 술이 덜 그렇죠. 깨가지고 정확 판단력이 흐려졌거든. 공무원 사회의 용어로 얘기하면 보류 정도겠죠. 보류. 잠시만, 내가 네. 술 깨고 난 다음에 결제할게. 네, 보류 이렇게 하고. 그럼 따봉, 따봉은 제일 좋은 거구나. 그렇죠. 이거는 체리 뭐 따봉은. 네, 결제를 한 거죠, 그거는. 네, 결제. 네 원안으로 결제한 거죠. 근데 해병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로에다가 지금 표시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법은 거부에 표시한 거고. 근데 이천에다가 왜 표시를 했지? 바이오인재, 바이오인재 양성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23조 원인가 뭐 집중 투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2,000명 양성하는 건가? 이럴 경우에는 2천 양병설. 뭐 2천 양 모르겠네요, 잘. 그러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근데 재밌어서 저희가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점점점 대통령실로 수사가 압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이게 사실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도 갔다 이렇게 또 표현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국회에서 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타표가 나올까봐 지금 여권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3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추경호 특검법 반대를 여 전원에 맞불 편지. 이 맞불 편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일종의 친전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그리고 여당 의원들한테 전원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어머니가 그 쓴 편지와 함께 왜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가지고 그걸 편지를 돌렸다고 하니까 이번엔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또 돌렸다 그러네요. 그렇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 그래서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져달라라는 취지로 이 친전을 보냈다는 것이고 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서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헌적 법률을 여야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악용하면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과시키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친정까지 돌리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잖아. 이 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당 내부에선 추가 이탈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탈표 단속 역할을 맡은 한 여당 의원은 두 자릿수까지 이탈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설득이 안 돼서 머리가 아픈 상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탈표가 나오면 한 표든 두 표든 더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이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배신자가 생기는 거잖아. 굳이 또 얘기하자면 당론으로 지금 특검법 거부가 결의가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두 자릿수까지 이탈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두 자릿수를 걱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부터 내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경향신문 사면 보여주십시오. 차상병 특검 찬성하면 나가라. 어딜 나가? 뭐 출마하라는 건 아닐 거고 당을 떠나라. 그렇죠. 당을 나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을 떠나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종우 국민의힘 당선인이 YTN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차상병 특검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진실을 가려야 돼 라면서 이걸 찬성하겠다면 이 당에 그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야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탈당해라 그냥. 내가 이 당의 정체성과 맞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하신 분이 4분 정도 된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과 유희동 의원을 콕 집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 그 특검은 뭐 수사가 미진하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특검 반대 논리는 쭉 얘기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결혼하며 해괴한 논리로 특검 찬성을 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 최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을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달라. 그게 책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어떡하냐? 유희동 의원은 이번에 다시 당선 안 됐죠? 그렇죠. 낙선됐죠? 네. 안철수 의원은 어떡하지? 그러면 큰일 났네. 뭐 근데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과거에 네.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론 표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막 이렇게 당내에서 공격하고 할 때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정훈 당선인 이런 분들은 언론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언론에서 막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TV조선 앵커 출신이구나. 그렇죠. 아니 뭐 벌써 무슨 당선인이 얘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서 응? 아니 TV조선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어요. 신동욱 우리 당선이 있잖아요. 네. 어제 범이 내려온다 신동욱. 네, SBS 라디오 출연을 해서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뭔가 협조 요청을 받았구나 대통령실에서. 당신같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렇게 했나 보다.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뭐 경로를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한 게 결국은 수사 외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진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때는 그 사람 범이 내려와가지고 범이 이러면은 그냥 괜찮아도 모르겠다. 뭐 아무튼 옛날에 상대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상대편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는 사람 탈당해 막 이랬으면은 민주주의가 뭐 고사됐느니 뭐 막 이랬을 분들이 정치권에 가서는 다 무슨 당론에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해 이러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고. 근데 진짜 지금 당 지도부와 정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보니까 네. 여당 지도부 최상병 특검 부결 믿는 구석 공공기관장 90개 빈자리 이 기사를 또 썼어요. 이거를.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만큼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래서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낮게 당 지도부가 보고 있는데 다만 본회의 출석률에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난 뒤에 공공기관장 인사가 대규모로 진행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결을 전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걸 꼽고 있다. 90곳 정도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인사를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계속.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등 알짜배기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58명의 낙천 의원을 낙하산 내려보낼 곳이 많다는 게 여당 프리미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도 있다. 우리는 열심히 할 것이다. 여당이 좋다.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조건으로 사실 그 공공기관장 자리도 어찌 보면 국민이 만들어 놓은 자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원래 이게 또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국민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뭡니까 이게 지금. 그 표 한 번 찍어주는 조건으로 입에다가 그걸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야. 이게 무슨 정치야. 그렇지 않아요? 협잡이죠, 협잡. 이걸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해? 누구를 지키려고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해병대원이 순직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그 밝혀내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 밝히고 책임질 거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VIP 경로설 말고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그래놓고 정치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이거 뭔 일이야? 윤이 수사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합류한다고?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문고리 3인방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던 최통령 네. 얘기하면은 그거 전화 녹음 계속했다가 이거 시리가 막 뭐야 하네. 뭐라고 답변한 거야 시리가? 모르겠어요. 알겠대요. 네. 이제 그거 시리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너도 뭐 국정농단에 뭐 합류했었어? 왜 그래? 아니 근데 그 정호성 비서가 윤 대통령이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윤 대통령이 심사수석실 제3비서관으로 뭐 쓴다며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비서관으로 합류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 복귀가 검토돼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만났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대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 전 비서관을 공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걸로 안다. 하반기? 선거도 전인데? 그렇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 기사에 드러나는 이제 다른 인사들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 최측근 이용 의원이 또 맞아요. 정무비서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라고 하고,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주변에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예. 인사기획관실은 없어진다고 한다. 예. 나중에 한번 요거는 이유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게요. 요거는 이거 왜 이럴까? 그렇죠. 갑자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알아봐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거 아닐 겁니다. 이게 스물스물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 인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이 딴 데 시선이 돌아가 있는 사이에. 이 복두규라는 분은 이원모, 주진우 이런 분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 비서관들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은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고 복두규는 멀쩡하게 근무하는데 사의 표명을 하고 이유가 따로 있을 인사기획관실이 없어지고 네. 갑자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들어가고 조선일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 8면에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관을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언론에서 그렇게 막 분석을 하던데 조선일보 여기에 관계자 코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가 뭐냐면요. 정 전 비서관 기용에 대해서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을 손톱 및 가시 뽑기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 전 비서관이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충성심을 보였는데 이를 윤 대통령이 높게 평가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 전 비서관 기용 과정에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 기사. 근데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겨레 기사 같으면은 제목이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 뭘 하자는 건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뭘 하자는 건지가 이 신문이 하는 게 아니고, 신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당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 한 영남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통령실 인사가 일관성도 없고 뒤죽박죽인 것 같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뭘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지금 기용을 하는 거냐가 지금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은 그럼 뭘 하는 거냐. 원래는 지금 시민사회수석실이 다른 기사도 나오지만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요 명칭을 1, 2, 3비서관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근데 3비서관은 원래 국민공감비서관 업무에 해당하는 걸 한답니다. 네. 그럼 요게 뭐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설명하는 거는 3비서관이 하는 일이 민원, 국민 제안을 접수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보아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문고리가 뭘 국민 공감을 하고 뭘 역할을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기사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기사, 한겨레 기사에는 민원과 국민 제안을 접수를 하는 거고, 조선일보 기사에는 뭐 손톱 및 가시 뽑기를 하는 것이고. 손톱 및 가시가 뭐야, 대체? 그건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유행어인데, 그게 평소에 신경 안 썼는데 일선에서 현장에서는 불편했던 규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그걸 왜 3비서관이 하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요. 그걸 갑자기 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다 얘기가 다르고 뭘 시킨다는 건지도 일관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호위무사를 찾았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충성심이네, 충성심.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다. 그냥 내가 그때 눈여겨봤고, 야, 절대 주군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진짜 충성스러운 개야. 그렇게 하니까 언젠간 내가 써야 돼. 근데 자리는 마땅히 없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 뭐 없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다. 왜? 박영수 스타일이다. 뭘 수사를 하면 수사 대상하고 수사를 할 때는 친해져? 수사를 할 때는 막 구속을 시키고 막 어떻게 한다고 막 이러다가 수사가 끝나면 잘 지내 이러면서 악수를 하고 갑자기 한 배를 타요. 사업을 막 같이 하고. 우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거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이 그런 거잖아요. 막 수사를 할 때는 막 이런 다음에 수사가 끝나면은 이런 다음에 갑자기 형님 동생이 돼가지고는 평소에 뭐 하는 거 뒤를 봐주고 막 이러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김만배하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무슨 가짜 수산업자하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검사들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수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그 수사가 끝나면은 피의자하고 갑자기 사랑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역시 그쪽 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수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런 대상을 갑자기 대통령실에 자기 부하였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선악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선악구분이 없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어. 내가 그 선악구분 위에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선악구분이 없는 거지. 우리는 규정당하는 사람들은 선악구분이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선악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규정하면 선악구분 선이 되고 내가 규정하면 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비판한 칼럼들도 있습니다. 어떤 칼럼부터 얘기할까요? 한겨레 칼럼부터 얘기할까요?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얘기할까? 말씀해 주시죠. 네. 한겨레 신문 칼럼 한번 보여주세요. 김희철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칼럼 제목이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입니다. 칼럼이 이렇게 시작해요. 말은 의식의 반영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말은 명백한 이상신호로 들린다. 걱정하지 마.
나 미국 대통령이야.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강인하게 버텨. 몇 마디에 불과하나 심증이 드러나 있다. 대통령이니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호성하고 똑같네.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이란 자각이 있다면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이다. 공사 분별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이 말은 지난 14일 미국 뉴욕의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공개돼 세상에 알려졌다.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공판에서다. 이러면서 쭉 이렇게 트럼프 얘기가 쭉 가요. 그리고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위험 요소다. 내각제 총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제왕적 권한 때문이다. 그만큼 유혹은 강렬하고 끈질기다. 기꺼이 넘어간 사람은 트럼프만이 아니다. 이러면서 리처드 닉슨 사례를 쭉 얘기하고요. 근데 그러나 세상에는 정반대 부류의 대통령도 없지 않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무게를 처음부터 두려워했다. 불순한 욕망을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 특권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닌지를 내면의 심판관에게 부단히 물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닉슨을 얘기하면서 지칭하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그 칼럼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다. 초짜 정치인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다수 국민의 표를 얻었다. 국정 제일 목표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정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는 영 다른 길을 갔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허물었다. 이러면서 권력의 사적 행사는 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수사, 검찰 수사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 쭉 비판하는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최상병 특검법안에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 애초에 경로설이 없었다면, 그래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특검이 거론됐을까? 걸핏하면 법치를 말하는 대통령이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래의 법원을 졸지에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무엇을 믿는지 최소한의 위기 감수성마저 보이지 않는다. 투르면의 명패는 알아도 닉슨의 전철을 모르는 모양이다. 8년 전 역사를 다시 불러낼지 모를 위험한 불씨가 기어코 던져졌다.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계속 자신이 권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고 했던 그 사람은 체코의 초대 대통령 바칠라프 하벨이거든요. 네. 근데 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극작가 출신이에요. 극작가 출신이고 체코니까는 원래 이제 공산권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국가인데 그것에 그 영향을 벗어나면서 이 국가가 쉽게 말하면 민주화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한 이제 공산 전체주의의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말하면 공산 전체주의의 탄압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막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이 어쩌다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초짜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근데 그 이 사람이 초짜 정치인의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했거든요. 네.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런데 별탈이 없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권력에 포섭되는 자신의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계속 그렇게 자신을 이제 경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인데 근데 거기에 그 문구가 있네요.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권력의 유혹에 굴복한 정치인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단지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점점 키우고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할 때 가졌던 정체성과 존재감의 상실은 시간 문제다. 거기서 몇 걸음만 더 가면 자신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게 된다. 뭐 이렇게 칼럼 내용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치 초짜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성공한 길을 충분히 갈 수 있고 가야 하는 것인데 가려면 이렇게 스스로의 권력에 대한 이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남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로 트럼프처럼 간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걸핏하면 법치를 말하는 대통령이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래의 법원을 졸지에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수사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고를 수 있느냐? 음. 그럴 수 없다라는 거는 고래 법원이다. 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며 자기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는 건데 고발하는 그치. 사람이 고발한 사람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게 자기 수사를 좀 고발하면서 그 사람이 또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다가 지금 던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한테 던져야 될 질문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법꾸라지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경향신문 이관우 정치학자가 쓴 칼럼이 또 있어요. 칼럼 제목이요. 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를 언급했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게 도대체 헌정주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지 대통령은.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오히려 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법에 네. 명시된 권한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니까 형식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그렇죠. 법을 지킨다는 합법성은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일까? 그런데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특정한 행위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것을 허용하는 법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합법적 행위의 필연성이나 불가피성, 당위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법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법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통치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민주적으로 제정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관례와 전통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들은 헌정주의의 기반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대 정치에서 권력자의 통치를 제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것을 기다리기 어려운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하고 우리는 민주화나 탄핵의 과정에서 이미 경험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여론뿐이라면 민주주의의 항구적인 불안정성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만든 것이고 헌법이라는 거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권력자의 통치행위에 대한 원리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헌정주의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자의적인 통치를 제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의적인 통치를 제한하는 게 헌정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인 통치 행위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것은 불충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만 우리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요 단락을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정치이론 분야의 저작에 대해 아마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은 리처드 벨라미는 정치적 헌정주의에서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의적 통치를 극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달성하는 것은 법 자체보다는 정치에 달려 있다. 법은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운영된다. 근데 이거를 이관우 정치학자는 이렇게 이해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로 이 구절은 거부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다.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으나 불이 날 때를 대비해 소방차도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입법부의 탄핵권은 그런 비상수단이다. 그러나 소방차가 있다고 해서 자주 불을 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그건 정치적 실수나 월권을 넘어 헌정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선거라는 제한 정부의 수단이 이미 발동된 바 있다. 대통령이 헌정주의 원칙과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다. 이렇게 소방차와 불의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게 맞네요. 소방차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불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불을 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 맥락이라는 것은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바운더리가 그렇죠.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민의가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의는 딴 민의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 헌정주의인데 거부권 행사는 거기에 맞는 거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연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 못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헌법을 얘기하면서 헌법의 소유자라고 제가 거부권 그냥 정당하게 행사한다고 하고 뭐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대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특검법에 그 반대표를 던지면은 공공기관장 자리 주고 자기가 수사할 때 만났던 충직한 사람이네 그러면 그냥 대통령실 비서관 자리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속류적인 통치 방식이 일상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속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네. 이게 국정이라는 게 큰 어떤 원리 원칙이 있는 거고 그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들이 여기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를 따져서 국정 방향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권은 지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명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큰 방향이라는 걸 평가하려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권을 내세운 명분이라는 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명분은 말 그대로 명분, 자신들도 믿지 않는 것을 그냥 내세웠을 뿐이고 그래서 헌법을 얘기하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헌정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이 헌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이 정치학자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헌정주의를 구현할 이 생각은 애초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지만 애초에 본래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할 생각은 애초에 없다. 그리고 무슨 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왔고 얘기했습니까? 참모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한 걸 지킬 생각은 없다 애초에. 그럼 왜 저 대통령실 그 집무실 책상 위에다가 모든 건 다 자기 책임이라고 그 명패 올려놓고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래. 쇼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정치는 쇼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눠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정치는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통치 방식의 현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야당은 민생을 안 챙기고 대통령만 공격하는 데만 모든 그 뭐 역량을 쓴다, 어쩌다는 등 그러는데 그럼 대통령은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건데 대통령은 지금 실질 소득이 국민들이 막 7%씩 떨어지는데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동아일보도 뭐 그렇죠. 비판하고 쓰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그러면 연금 개혁에라도 합의를 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거의 다 합의 다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영수회담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시다라고 하는데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그렇죠. 소득 대체율을 지금 43이냐 45냐 그 사이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44냐 45냐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중간에 중재안으로 44를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1% 가지고 싸우는 거 대통령이 지금 1% 가지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소용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의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 판을 깼다라는 맥락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수용 안 하면서 뭔 민생을 챙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3대 개혁을 얘기를 합니까? 초선이 되실 분들 모아놓고 난 꼭 개혁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할 의지는 없는데 그런 통치 방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아까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내가 말하고도 내가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 윤 대통령은 선악 구분을 하는 신기에 올라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게 짐이고 법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밖에 없다는 거지. 그마저도 책임 있는 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은 원래 책임 안 지는 거야. 지 맘대로 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지. 현대 종교에 있는 신은 아니시고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인 것 같아요. 지멋대로 살고 있는 그 신들의 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신을 닮았는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술의 신, 바커스, 네, 이런 거.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걸 다 전해드리진 못했는데요. 맥락상으로는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대통령실을 하고 대통령한테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씌워지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하고도 비슷할 수 있으니까요. 자, 걱정이 되는데 전혀 바뀔 생각이 없네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네. 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살려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